일본 제국을 물리치고 자주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성별도 이념도 국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륙 침략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일본 제국. 이에 맞서는 한중 항일 연대 투쟁. 지금 시작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자, 오늘도 전쟁기념관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지난 시간 내용 기억하세요? 완벽하게 기억하고 완벽하게. 있습니다. 바로 청산리 전투였는데 그 시간에 진짜 손뿐만 아니라 이 등줄기까지 땀이 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봉오동 전투에서 패하고 흉춘 사건을 조작하면서까지 우리 독립군을 섬멸하겠다고 올라온 일본군이었는데요. 맞아요. 그리고 그 독립군의 피전책, 피하는 것도, 소모전을 피하는 것도 하나의 좀 이 전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이 진짜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네. 계시네요. 그럼 이것도 혹시 기억하실까요?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이었는데 독립군과 중국이 손을 잡는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하셨거든요. 맞아요. 자, 자주 독립을 향한 우리 독립군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으라차차 독립전쟁사. 자, 지난 시간에 던진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한중연합군이 이끈 최고의 전투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최고라는 말에 가슴이 설렜었거든요. 자, 녹화 끝나고 집에 가면서 자꾸 막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공부하게 되고. 네. 아주 네. 좋은 습관입니다. 바로바로 복습하는 거. 네. 네. 자, 그럼 용은 씨, 진유 씨도 오늘 예습을 했다면 좀 뭔가 답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아우, 당연하죠. 당연하죠. 궁금하세요? 제가 정답을 알고 있는데 네. 바로 대전 자령 전투죠. 네, 이게 이제 독립군의 행보가 서서히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최고의 전투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집 가서 엄청 열심히 찾아보고 왔어요. 계속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네. 아, 역시 멋진 대한민국 청년들입니다. 자, 오늘 함께 알아볼 내용은 1933년 네. 한국과 중국이 함께 연합해서 일본군과 치른 전투, 바로 대전자령 전투입니다. 대전자령 전투, 저는 사실 좀 생소한 이름이더라고요. 그 이름 자체가. 그래요. 일반적으로 잘 들어볼 일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봉오동, 청산리, 전투, 대첩 많이 듣고 알고는 있는데요. 사실 대전자령 전투는 그 두 전투에 비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공부하고 또 그 의의나 그 어떤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본다면 아마 잊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잊지 못할 정도라고 하시니까 너무 기대되는데요. 그러니까 빨리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분위기 보니까 너무나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면 오늘 그 대전자령 전투에 대해서 알려주실 스페셜 게스트를 또 모셔야 되잖아요.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북대학교 사학과 박걸순 교수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너무 귀에 쏙쏙 박히게 재밌게 잘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신났었어요. 맞아요. 제가 교수님 강의를 듣게 된다면 에이프는 따놓은 장상이 아닐까 싶어요.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도대체 모르시는 게 뭡니까? 아유, 정말 민망한 말씀. 너무 존경합니다. 우리 독립운동사를 이제 공부하면서 네.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저 정확하게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사실 더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1920년 청산리 전투 이후에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났을 것 같거든요. 일단 1920년대부터 30년대까지 국제 정세를 좀 알아볼까요? 네, 이번 세계 정세는 제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1921년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창당합니다. 그 다음해인 1922년 레닌과 볼셰비키는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즉 소련이라는 세계 최초의 공산국가를 만듭니다. 또한 1929년에도 아주 중요한 사건이 터지죠. 바로 미국 주식시장의 대폭락을 시작으로 약 4년간 세계 대공황 시기를 겪게 됩니다. 최초의 공산국가 수립에 세계 대공황까지 정말 굉장히 어지러운 시기였다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시기에 국내 정세는 어땠나요? 3.1운동 이후에 조선 총독부를 필두로 해서 한편으로는 유화, 회유 이런 소위 당근책을 쓰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강압적인 정책을 섞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문을 발간하거나 이런 데서 일정한 부분에서 권리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굉장한 통제를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회유책을 쓰면서 전향자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치안유지법, 1920년 치안유지법을 발동을 하면서 네. 일본 제국주의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에 대한 규제책을 굉장히 강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독립운동가들이 국내에서 활동하기란 더더욱 그랬겠어요. 사실은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힘을 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중간중간의 결실들이 바로 1926년에 60만 세 운동이나 그리고 1927년에 신간회가 결성된다든지 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광주 학생 운동과 같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혹한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나는 또 독립운동이 이어지는 그런 시기가 이제 1920년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국내는 그랬고 보통 이렇게 독립군들은 만주 쪽에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만주 지역은 어땠을까요? 독립군들은 거의 만주 지역에서 활동했잖아요. 만주 지역의 상황도 군대 못지않게 어려웠습니다. 네. 봉오동 청산리 전투 이후에 일제가 아주 대대적인 그 야만적인 보복 작전에 나서서 소위 말하는 이제 경신참변, 한도학살이라고도 하죠. 1920년 10월부터 11월 요 2달 사이에만 그 만주 일대 우리 동포들이 사는 8개 현에 걸쳐서 대대적인 사륙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가 알려진 것만 해도 3,600명이 그 살해당하고 뭐 수백 채의 가옥이 파손당하고 교회, 학교가 많이 파손당하잖아요. 그야말로 한인사회 전체가 다 폐허한다고. 그러니까 민간인들인 거잖아요. 민간인들이 청산리 전투에 대한 그 보복으로 그렇게 당하게 되는 거죠. 일제가 정말 끈질기게 만주로 따라붙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일제의 목표가 조선이나 만주가 아니라 그 만주를 딛고 대륙까지 침략을 해야 되니까 만주를 먼저 쓸어야 되는데 만주를 쓸기 위해서는 만주에 있는 독립군들을 먼저 탄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제가 비열하게 썼던 정책이 뭐냐면 독립군을 탄압하기 위해서 마족들을 이용을 해요. 그 마족들을 일제가 이용해가지고 훈춘 사건은 지난번에도 잠깐 그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대한통일부라는 게 있었어요. 1924년에 남만주 지역에 우리 무장투쟁단체가 결집돼 있는 그 대한통일부의 이제 군사위원장이 신팔균 장군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우리 대한통일부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도중에 정체모를 군대에 습격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전사를 해요. 그런데 그 우리 대한통일부 독립군을 공격한 주체가 일제의 사주를 받은 마적단이었던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좀 더 조직적으로 독립군을 탄압하기 위해서 중국 군벌을 협박을 해가지고 미스야 협정이라는 것을 강요하죠. 우리 독립군을 탄압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게 미스야 협정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독립군은 무조건 체포해서 일본 영사관에 인계한다. 일본 영사관에 인계하면 그 우리 독립군을 잡은 중국 군벌이나 관원에게 포상금을 준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포상금에 눈이 멀은 일부 중국 군벌이나 중국 지방 관원들이 대대적으로 이제 우리 그 동포 사회를 또 노략질을 하고 괴롭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만주 지역 우리 독립군들이 굉장히 위축이 돼요. 그래서 이 미스야 협정 체결하기 직전에 만주에서 우리 국내로 진공에 들어갔던 독립군들의 진공 작전 수가 560회였어요. 그런데 이 미스야 협정이 체결되고 나서 바로 그 다음해인 1926년에 통계는 27회로 확 줄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미스야 협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 동포사회, 우리 독립군을 얼마나 위축시켰나 이거를 잘 보여주죠. 뭐 독립군도 탄압하고 사실 무고한 농민들도 많이 피해를 받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만주군벌이나 마적을 이용을 하지만 일본은 언제나 필요할 때 이용할 뿐이지 계속해서 또 함께 가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장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중국 국민당군이 이제 세력이 확대되면서 장장님 세력이 약화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사실상 별 효용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하게 된 일본 군벌에서는 장장님을 살해하는데 달리고 있는 열차를 그대로 폭파시켜버립니다. 그 견리사이라는 말이 좀 생각이 나는데 이익을 보면 그것을 취하는 것이 옳은지를 생각을 하라. 공자님이 하신 말씀인데 장장님이 좀 가슴속에 새겼어야 하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빠가 끝장나게 멋있네요. 그런 어려운 말도 공부해 오셨죠? 대박이다. 맞습니다.
만주 지역이 그 친일 한국인 때문에 약간 그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 분위기를 좀 타게 해 나갔나요? 그렇습니다. 해결 방안이 좀 예. 있었나요? 친일 한국인이 있었어요. 사실 국내와 마찬가지로 네. 만주 우리 동포사회에서도 그런 친일분자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어, 그러니까 우리 독립운동의 한 방법으로 친일단체와 친일분자들을 처단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던 건데 실제 친일분자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더 우리들에게 심각했던 문제가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근거 없이 우리 독립군들을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해를 했느냐 하면 한국 사람들이 자꾸 자기네들 땅에 오면서 일본 사람들 끌고 들어왔다. 그래서 일본의 첩자로 보는 거예요. 우리 독립군들을. 심지어는 우리 독립군 부대를 일본군 전초부대라고까지 이렇게 그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던 터에 더 우리 독립운동계에 어려워지는 사건이 1931년도에 만보산 사건이라는 게 터져요. 일제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농민과 중국 농민들 사이를 이간질을 시켜서 서로 혈투를 벌이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독립운동계에서는 중국의 지원이 절실했던 터인데 이 만보산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농민과 중국 농민들 사이에 감정이 아주 극도로 대립을 됐어요. 그 만보산 사건 2달 뒤에 또 만주사변이 또 터져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독립운동은 점점 더 어려워져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죠.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김구 선생이 한인애국단을 만들게 되는 뭔가 충격적인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한인애국단을 만들어서 그 이봉창 의거 또 윤봉길 의거 같은 거를 이제 하게 되죠. 중요한 거는 독립운동의 그 비협조적이거나 적대적이었던 중국의 협조를 어떻게 끌어내야 되느냐. 우리들에게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었는데 네. 한인애국단이 그 중요한 이제 전기가 된 거죠. 그래서 한인애국단의 활동은 또 이제 일정한 지역에만 국한되지도 않아요. 먼저 이제 윤봉길 의거의 경우에는 1932년 4월 29일 상해 이제 홍포공원, 이 홍포공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일본군이 그야말로 상해를 점령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소위 일본 천황의 생일인 천장절에 환영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윤봉길이 폭탄을 던져서 그야말로 쑥대밭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이봉창 의거는 참 이봉창이 남다른 분이신데 젊어서 그냥 호쾌한 호걸이었어요. 근데 그야말로 난 영원한 쾌락을 누리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큰 뜻을 품고 일본 천황을 이제 사살하기 위해서 적의 심장부에 도쿄에서 폭탄을 던지게 되죠. 그러니까 중국, 일본 어디에서든 이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이 저력이 이제 증명되게 되는 거죠. 한인애국단, 우리 역사책에도 등장하는 비밀 결사 단체잖아요. 네, 우리 진유 씨는 또 후손이니까 네. 남다르겠어요. 네, 맞아요. 역시 네. 우리 조상님들이 최고십니다. 쌍따봉. 그리고 그 일은 사실 뭐 우리 국민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아주 대단한 그런 의거인데 이게 또 아까 방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고 높게 평가되는 그런 또 의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그 당시에 그 한인애국단 의거를 보면은 단순히 그 어떤 거사를 성공했다 그 수준에 그치지 않고 상당히 큰 족적을 남겼다는 걸 금방 알 수 있는데요. 네. 이를테면 그 윤봉길 의사의 그 의거를 두고 그 당시 이제 국민당 정부 이제 총통이었던 장제스가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중국군 100만이 하지 못한 일을 조선 청년 한 명이 해냈다. 와. 사실 또 그 의거를 계기로 그 장제스가 그렇게 감탄을 하면서 또 그게 단순히 그런 어떤 칭송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국민당 정부가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인식을 다시 다르게 하고 이거 같이 일을 도모할 수 있는 단체라는 걸 인식을 새롭게 해갖고 국민당 정부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또 계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단순히 그 사건의 의미도 크지만은 우리 그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그 독립운동사의 커다란 또 변곡점이 되는 사건이기도 한 거죠. 그러네요. 한중이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연대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었던 건데 보니까 진짜 여기 녹화장 들어오는 길에도 뭐 도시락 폭탄, 수통 이런 게 그대로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참 보면서 남다른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만주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오동 천상리 전투 저희가 막 대승을 거뒀다 너무 즐거워했지만 사실 그 이후에 경신참변이라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게 됐잖아요. 그 이후에 만주의 상황은 어떻게 됐나요? 경신참변 이후에 이제 흐트러진 동포사회도 추스리고 또 독립군 진영도 이제 정비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 역량을 좀 하나로 모으자. 그래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 이제 만주 지역에서 일어나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 민족 유일당 운동이 또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그러게 되니까 그 당시 이제 만주 지역 사회가 크게 독립군 사회가 둘로 나뉘어져요. 이쪽 남만주 지역에는 이제 국민부에서 시작된 조선혁명당과 조선혁명군이 있고 민족주의 진영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독립당을 창당하고 한국 독립당에 한국 독립군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근데 양대 세력이 이렇게 그 존재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한국 독립당에서 여러 그 지방 군구라든가 이런 거를 조정하면서 군무부라는 걸 만들어요. 군사 조직을. 그 군무부가 발전해서 한국 독립군으로 되어져 나가고 바로 이 한국 독립군이 이제 모체가 돼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대전자령 전투를 주도해 나가게 되는데 근데 일본이 만주를 가만두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바로 이제 만주 침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만주 지역은 러일 전쟁 때부터 일본에게 일종의 특수 권익이 인정이 됐었는데 왜 침략했느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장항량이가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장개석이하고 손을 잡고 항일전에 나서죠. 거기에다가 그 바로 옆에 있는 소련이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을 하죠. 그러니까 아예 이참에 만주 먹어서 만주 자원 수탈하고 만주를 군수물자 기지화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만주를 침략을 하게 된 건데 특히 이제 관동군 참모였던 이타각기를 중심으로 해서 만주 침략의 구체적인 계획들이 수립이 돼 나가는데 이때 썼던 게 또 조장날조의 그 특기를 유감없이 발휘하죠. 유타오라고 하는 지역에 일본군이 관할하던 철도가 있었어요. 그 철도를 스스로 폭파하는 자작극을 벌이고는 이게 중국군 짓이다. 그 명분으로 군사행동을 시작을 해서 만주를 공격을 하고 만주를 점령을 하고 괴뢰국가인 만주국을 수립하게 되는 거죠. 진짜. 그런데 만주국을 세웠다고 하셨잖아요. 군부가 독단적으로 나라를 세우는 게 가능한 건가요? 일본 제국이 지금 이렇게 이상하게 수작 부리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훈춘 사건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요. 이게 공통적으로 나타나죠. 일정한 패턴. 뭔가 명분을 조작하고. 막 만들어 네, 놓고 명분을 만들고. 맞아 맞아. 그리고 자국민 보호를 이야기하고 그러고서는 결국에는 중국인이나 조선인을 탄압하고 뭐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걸 이제 훨씬 더 구조화한 것이 바로 괴뢰 만주국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사실 만주라는 지역은 우리 독립군의 거처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일본이 거기다가 만주국을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순탄치 않은 미래가 그려집니다. 우리 독립군 무장투쟁이 가능할까요? 점점 상황이 나빠지죠. 네. 우리도 상황이 나빠졌지만 중국에서 항일투쟁을 하는 사람들도 점점 상황이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둘이 합해야 된다라는 그 당위론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효과도 거두게 되고 공동투쟁을 이제 벌여 나가게 되죠. 그래서 남만주 지역에는 그 조선혁명군이 전투를 이제 벌여서 영릉가성 전투라든가 흥경성 전투에서 이제 승전을 벌이기도 하고 북만주에서는 이청천 장군이 주도하는 한국 독립군이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특히 그 당시에 길림 지역에 있었던 길림 자위군이라고 하는 중국 항일 투쟁군들이 있었어요. 이 군대하고 이제 그 연합을 해서 쌍성보 전투 이후에 이제 승전을 거듭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한국 독립군하고 연합을 한 게 길림 구국군이라는 군대하고 또 이제 연합을 해요. 그래서 1933년에서부터는
경박도 전투라든가 또는 사도하자 전투, 동경선 전투를 거쳐서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논의할 대전자령 전투에 이제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한국이랑 중국이 이렇게 만나게 된 어떤 접점이 있었나요? 단지 일제에 대한 저항이라는 이 한마음 때문에 이렇게 모이게 된 건가요? 속셈들은 각각 달랐어요. 아. 우리 입장과 중국의 입장은 약간 달랐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독립군이 60명이 10만 명의 중국군하고 연합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배경이 뭘까요? 이거 정확히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중국 속셈을 한번 볼까요? 중국은 만주사변, 만주 침략당하죠. 바로 상하이 침략당하죠. 일본에 계속되는 공격을 당하면서 사실 중국군들은 그렇게 강하게 항일투쟁을 벌일 의지나 능력이 사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우리 독립군을 새롭게 보게 되는 거죠. 자기네들이 우선 더 위급해지니까. 그러면서 한국 독립군들을 보니까 보통 교육 이상 수료했다라는 유식하죠. 그 다음에 다 일당백이에요. 굉장히 용맹해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우리 한국 독립군을 끌어안을 필요가 이제 느껴지게 된 거고, 또 우리 독립군의 입장에서는 당장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려면 무기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우리 스스로 조달 못합니다. 중국군한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의 지원을 또 적극적으로 끌어내야 된다는 입장에서 중국과 연합을 할 필요가 있었고, 특히나 더 중요한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일부 중국군 패잔병이나 우리 독립운동을 오해하는 중국군들이 우리 동포사회를 너무 못살게 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포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중국군과의 연합이 필요하게 됐다. 그런 속셈하에서 서로 조금씩은 다르긴 했지만 크게 항일 공동투쟁이라는 대의명분에서 연합군을 결성을 하게 되죠. 부족했던 게 군수 물품이었는데 이걸 맞아. 중국이 공급한다는 합의 내용을 보니까 좀 맞아. 마음이 놓이는 든든하고. 부분이 맞아요. 있습니다. 진짜 이 부분이 어려웠으니까 이제 조금 좋아지려나요? 기대하게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군수품, 그러니까 무기, 그리고 이제 병참, 이 지원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걸로도 큰 힘이 될 수 있던 거죠. 맞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대전자령이라는 지역이 좀 생소하더라고요. 일단 네. 어디 있는 곳인가요? 대전자령 이름 그 지명으로서 어떤 이름 그 구성도 좀 특이하게 들리잖아요. 대전자령. 대전자령 할 때 령자가 그게 그 고개령자예요. 그러니까 대전자 고개인 거죠. 대관령 할 때 그 령자예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같은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지대 이름만 보고도 일단 그 고지대의 특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동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네. 또 실제로 또 대전자령 자체도 이제 해발 한 800m 정도 되는 이제 높은 고지인데 사실 대전자령 그 자체보다는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계곡길이 이제 오늘 이야기할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이 대전자령을 지나고 대전자령 말고 대전자령을 지나는 고갯길이 그 당시에 이제 세 을자, 그러니까 Z자로 이렇게 길어 이어지는 길들이 거의 한 20km 정도 이어질 정도로 긴 계곡이었고, 그 계곡 좌우가 보통 다 해발 800에서 1000m 정도의 높은 산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들 매우 뾰족한 절벽과 산으로 가로막힌 길다란 계곡이었던 거죠. 골짜기 같은. 예, 그렇죠. 그러면은 그 봉오동 전투도 그렇고 청산리 전투도 그렇고 다 좀 그 골짜기에서 좀 전투를 좀 다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요새 뭐 공부 열심히 하나 봐요. 그러니까 진짜 옛날에 네. 그 계곡하면 여름에 놀러 가는 데만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계곡하면 우리 독립군이 생각날 것 진짜.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리고 이런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이만한 바위가 어디 있어? 우지를 보이면 빨리 선점을 하고. 네. 노건 씨의 그 노래 솜씨보다 네. 역사 지식 솜씨가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그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그 공격의 대상이 됐던 간도 임시 파견대라고 하는 그 일본군은 1932년 4월 달에 그 나자구라고 하는 곳에 이제 파견이 된 파견 부대예요. 이 파견 부대가 철수한다라는 소식을 듣죠. 파견 부대가 철수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우리 한국 독립군의 이청천 장군하고 길림 구국군의 스스잉, 그 한자로는 시세영이라고 쓰는데 그 연합부대가 중한
연토 일본군이라는 걸 조직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군하고 한국군이 함께 일본군을 토벌한다라는 일종의 이제 연합군을 결성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1933년 6월 25일 날 이제 그 일본군이 조선으로 철수를 하는 그 코스가 대전자령에서 시작해가지고 연길, 그 당시는 이제 연길이라고 한 거라고 이제 국자가라고 했는데 그곳으로 해서 이제 국내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보를 입수하고 이제 길목에 매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타임. 용훈 오빠, 이청천 장군님 기억하시나요? 우리 신혼무관학교 때 그때 네. 배웠잖아요. 저희. 네. 맞아요. 우리 이청천 장군님이 사실은 그 이름 부자셨대요. 네? 이름 부자. 이름이 부자예요. 많다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 독립운동 당시에는 지금 오늘 얘기하는 이청천이라는 조남으로 좀 잘 알려져 있는데 실제 성씨는 지씨세요. 본명은 지대자 형자, 지대형 쓰셨는데 독립운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의 신분을 감춰야 되니 지씨는 그대로 갖고 이제 본인의 자를 따갖고 지석규 이렇게 부르시기도 했고 또 이제 이 씨는 어머니 성씨셨어요. 이대형 뭐 이렇게 부르시기도 하다가 또 이제 그 당시에 독립운동할 때 쓰시던 이름들 중에서 그 딱 두만강을 넘어갈 때 푸른 하늘을 보면서 저 변치 않는 푸른 하늘처럼 내가 독립운동 한번 끝까지 계속 해보겠다라고 맹세하면서 그 이름을 청천, 푸른 하늘, 푸를 청자에 하늘 천자를 써갖고 그렇게 본인이 지은 가명을 본인의 어머니 성씨에 붙여서 이청천이라는 이름을 이제 가장 많이 쓰셨던 거죠. 와, 그랬군요. 맞습니다. 이청천 장군은 대대로 그 집안에 무관 출신이 많아요. 무관의 그 피를 받고 태어났는데 그래서 이 이청천 장군도 어린 시절에 그 대한제국의 육군 무관학교에 입교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일제 침략이 진행이 되면서 1907년에 우리 군대가 해산당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청천 장군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있던 도중에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들어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1910년 나라가 망해요. 병술국치를 당하죠. 네.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를 다니던 우리 청년들이 몇 명이 요코하마에서 모여요. 자, 어떡할 거냐? 나라가 망했는데 돌아갈 거냐? 다 자결할 거냐? 아니면 계속 학업을 할 거냐? 그 결과 그래도 끝까지 해서 우리가 돌아가서 독립운동하자. 육군무관학교, 일본 육군사관학교 최고의 독립운동의 교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흥무관학교의 이제 교관으로 이분이 스카우트해서 거기서 이제 사관생도들을 가르치고 그러죠. 그런데 이쪽 그 서간도 쪽은 또 이 청산리 전투라든가 이런 거에 직접 참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청천 장군이 실험무관학교 졸업생들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선호군 정서 대원들 이 사람들을 데리고 북만주로 이동을 해서 이제 거기에서 한국 독립군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 거죠. 비범하신 군임은 정말 트림이 없네요. 근데 교수님 아까 전에 그 말씀하셨던 나자구 그리고 간도 임시 파견대 이런 사실 좀 낯익은 그런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나자구는 우리 독립군의 무관학교가 있던 곳이잖아요. 그리고 간도 임시 파견대라면 일본 정규군이 간도로 잠시 파견되었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임시하니까 뭐 잠깐 있고 파견되니까 소수일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간도 임시 파견대는 굉장히 복잡한 부대. 기본적으로는 나남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 보병제 19사단 병력을 가지고 구성한 거예요. 근데 이 19사단 안에 있는 74연대 그리고 75연대에 있는 대대들, 중대들과 포대, 공병소대, 비행중대까지 보내게 돼요. 비행기도 4대가 같이 포함되게 돼요. 그래서 보면 이 병력이 다 해가지고 이 1657명. 근데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헌병대도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는 1700명 넘는 부대가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이 이제 국경을 넘어가지고 막 넘나드는 거거든요. 그럼 또 이제 그런 불법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한국에 주둔을 하다가 거기로 파견이 된 거예요? 지금 이 시기가 바로 1931년에서 32년으로 넘어가는 시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 입장에서는 괴뢰 만주국을 세우고 만주에 대한 영향력을 막 몰아가고 있는 시기죠. 근데 그럼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랑 똑같이 거기 맞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구국군이나 자위군과 같은 이제 길림에 있는 길림 구국군, 자위군 같은 부대들이 조직이 되면서
지금 만주를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제 소위 이제 좀 좋은 말은 아닙니다만 진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한반도에 있는 일본 군 부대를 이제 임시로 파견해서 진압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933년 이제 중반 이후가 되게 되면 이 항일 의원군들이 간도 임시 파견대하고 이제 만주국 당국에 의해서 계속해서 탄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좀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기들은 이제 소기에 성과를 거뒀다고 보는 것이겠죠. 그래서 바로 이 간도 임시 파견대가 철수하게 되는데 이 철수 명령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이제 한중연합군이 벌인 전투가 그것이 바로 이제 대전자령 전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선제 공격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근데 이 철수한다는 소식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일본군은 나자구 일대에 이제 철수를 하기 위해서 나자구 일대의 중국인들 또 우리 동포사회에서 우마차를 강제로 징발을 해요. 근데 도대체 그 규모가 얼마나 됐느냐 하면 노획한 우마차가 200대가 될 정도였으니까 뭐 엄청난 그 규모가 되죠. 네. 그 부대가 이제 조선으로 철군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소식을 우리 한중연합군이 듣고 우리 이청천 장군하고 이제 중국군이 6월 25일부터 3일 동안 무려 100km 행군을 해요. 100km요? 3일 동안 100km나 강행군을 해가지고 이제 그 현장에 매복을 해서 대기를 한 게 그 6월 28일이죠. 네. 이때 이제 전투를 총지휘했던 이청천 장군이 우리 부대원들 그리고 중국군에게 중요한 하달 사항을 내려요. 사격을 할 때 일본 군들만 집중적으로 쏘지 군수 물자가 다치지 않게 하라. 그게 목표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이 전투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 영화 다 보셨을 텐데 놈놈놈 영화 기억하시나요? 좋은 놈, 네네. 네, 나쁜 놈, 이상한 놈. 이 영화가 1920년 1월 4일 날 그 북만주 쪽에서 활동하던 우리 철혈왕복단이라는 단체가 15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노획한 사건을 모티브로 만드는 영화예요. 그 15만 원이나 되는 그 거금의 규모는 자그마치 최신식 오연발 장총을 5,000정을 일시에 사서 5,000명의 독립군 부대에게 무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굉장히 그 큰 돈이었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 한국 독립군이 간도 임시 파견대를 공격 목표로 정한 것도 그 군수물자였고 이청천 장군이 특히 조심하라. 군수물자 다치지 않게 조심하라. 명령한 것. 이게 바로 그 대전자령 전투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거죠. 정리하자면 적에게 타격을 주고 군수품을 획득해서 전투력을 유지할 보급품을 획득한 거네요. 그렇죠. 맞죠? 그런데 사실 간도 임시 파견 때 그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가 말만 임시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한중연합군의 규모가 이게 대적할 수 있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때 아까 그 전투 준비가 잘 된 만큼 사실 저희도 우리 독립군 입장에서 아주 많은 전력들을 모았는데 그 네. 숫자들 보면은 이청천 장군께서 이끌었던 한국 독립군이 한 2,500명 규모였고요. 또 여기서 이제 함께 연합작전을 할 중국 쪽 그 스스잉이 이끄는 이제 중국 길림국군의 이제 전위 부대가 2,000명 정도. 그러니까 규모는 상당한 편이었죠. 전투 준비는 상당히 잘 된 편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문제요? 왜요? 잘 나가다. 그럴까요? 일본군이 안 와서 생긴 문제였어요. 일본군이 안 와요? 예, 매복을 잘했는데 정해진 시일이 됐는데 일본군이 그 독립군 앞으로 도대체 나타나질 않는 거죠. 뭐지? 그럼 첩보가 잘못된 첩보가 온 건가요? 이게 첩보가 잘못된 건 아니었어요. 이게 그 당시에 그 마치 폭우가 내리기 시작을 해갖고 그 일대 지역이 아주 날씨가 엉망진창인 상황이었대요. 그러니까 일본군도 스스로도 출발 시간이 무려 3일이나 늦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독립군 입장에서는 6월 28일 날 이 앞을 지나간다라고 첩보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일본군이 3일이 출발 지연됐으니까 도착도 3일 늦게 한 거죠. 근데 그거를 모르는 독립군 입장에서는 그 내리는 비 맞으면서 그냥 현장을 묵묵히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공모동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날씨가 별로 저희 편을 안 들어주네요. 속상해요. 근데 이게 진짜 여름이잖아요. 폭우 내리는 그렇죠. 상황이면은. 근데 아까 보니까 3일 동안 100km를 행군해서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본군이 안 온다. 얼마나 허탈했을까 싶어요. 일단 먹을 것도 없고 또 거기는 좀 추운 지역이다 보니까 여름이지만 밤 되면 막 산속에 얼마나 추웠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그 한국 독립군 총사령관이었던 이청천 장군께서
또 이렇게 좀 어려움 겪고 있는 장병들에게 훈시를 하면서 딱 그 이제 장병들에게 노력을 좀 다짐시키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네. 그 내용이 지금 준비가 돼 있거든요. 용훈 씨가 네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태평양의 공격은 2천만 대한인민을 위하여 원한을 복수하는 것이다. 총알 한 개 한 개가 우리 조상의 수천, 수만의 영혼이 보호하여 주는 피의 대가이니 제군은 단군의 아들로 굳세게 용감히 모든 것을 희생하고 만대 자손을 위하여 최후까지 싸워라. 진짜 이런 악조건 속인데도 이런 투기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하신 것 맞아.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그 당시 직접 전투에 참가하셨던 조경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1936년에 대전 대첩이라고 하는 전투 당시의 상황을 한시로 남겨놨어요. 대전 대첩. 대전이라는 건 대전자령을 말하는 거고 네. 대첩은 우리가 이제 청산리 대첩할 때 그 대첩이죠. 네. 거기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배낭 속에는 단지 4일의 식량뿐, 주먹에는 단 한 자루의 소총뿐, 참호 속에는 모기와 하루살이가 들고 있고, 밖에 숲속에는 호표의 으르렁거리가 들린다. 호표, 호랑이와 호병. 이게 아주 그 상황을 그대로 잘 보여주는 거죠. 이런 악조건 속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일간이나 이제 기다리는데 드디어 3일 후에 어마어마한 물자를 잔뜩 싣고 이제 그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아까 용훈 씨 이야기한 것처럼 봉오동 청산리 전투 때 우리가 굴짜기에서 싸웠잖아요. 이때 전술이 뭐였습니까? 내복수. 아, 그렇죠. 숨어 있다가 이제 예. 한 번에 오면은 그냥 총공격. 예, 아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일본군의 그 행렬이 쭉 들어오게 되는데 3분의 2 정도 후미가 다 골짜기에 들어왔을 때 이제 이청천 장군이 사격 명령을 내려서 일제히 이제 사격을 쏘는데 이것도 그 조경환 선생의 그 한시에 제가 그 한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네. 적의 수미가 완전히 골짜기 속으로 들어섰을 때 벼락치고 폭풍이 일듯 일제 사격을 맹렬히 퍼부었지. 포위된 적이 우리 고지를 향해 대항하려 했으나 쫓긴 왜구의 꼴이 되고 말았으니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화양연기와 피비는 긴 구렁을 꽉 잡고 성난 대포와 미친 총알은 푸른 공중에 부서지듯. 정말 그 전투를 직접 하신 분의 그 생생한 그 목격담이죠. 아, 이 대목에서 용훈 오빠랑 한번 외칠 때가 된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으라차차! 으라차차!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전과가 가장 뛰어난 전투였다, 최고의 전투였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노획품이 굉장했겠어요. 네, 박격포 등 각종 포 8문, 각종 기관총 110정, 소총 580정, 탄약 300상자, 수류탄 100상자, 권총 200정, 도건 40자루, 군용지도 2000장, 각종 문서 300여 부에 피복, 담요, 기타 군장비 2000여 건, 심지어는 장갑차 주량까지 장갑차요? 있었다고 해요. 와. 진짜 대박이다. 장갑차. 근데 기존 전투 노획품이랑은 차원이 많이 다르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이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당시 우리가 지금 간도 파견대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자목만 이름만 들었을 때는 뭔가 소규모 부대일 것 같은데 실제로 이 갖고 있는 장비들 구성을 보면은 마치 전면전을 준비하러 네. 온 군대의 위상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고 또 이게 당시 이제 일본군이 운영하고 있던 영국제 비커스 장갑차라는 거예요.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이런 차량들이 처음으로 전쟁에서 쓰이기 시작했었고 일본군도 거기서 이제 학습을 해서 영국에서 수입을 해온 이제 일본군이 최초에 운영했던 장갑차 같은 겁니다. 달리는 기관총, 적의 총알을 막아내면서 나한테로 달려온다. 엄청난 위력을 가진 무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시대의 일본군으로서는 정말 최첨단 무기를 갖고 온 것인데 이거를 독립군이 이제 노획을 했다는 거죠. 노획품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보니까 아까 초반에 황 교수님이 이번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왜 이번 전투가 기억에 꼭 남을 거라고 얘기하셨는지 알 것만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지금 대전자령 전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군수품, 무기를 노획하는 그런 전과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그 외에도 주목할 만한 의의들이 있죠. 그러니까 특히 전술적으로 봤을 때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용훈 씨, 어떤 게 있을? 일단은 지금까지 들었을 때 좀 다른 게 있긴 있어요. 어떤 점이요? 사실 기존 전투들은 우리 독립군들이 좀 일본에 쫓기면서 했던 그런 전투였다면은
이번 전투는 우리가 이제 미리 좀 정보도 듣고 네. 준비를 해서 먼저 선제 공격을 했다. 이게 조금 뭔가 다르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정확하게 본 것 같습니다. 예훈 씨는 역사 전공을 하셔도 되고 몇 가지 그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 한국 독립운동의 큰 주축을 이룬 게 무장투쟁이었잖아요. 의병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맥락을 이은 아주 쾌거였다. 그래서 우리 무장투쟁사에서 보고동승전, 청산리 대첩과 함께 이 대전자령 전투를 3대 대첩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죠. 네. 우리 독립군만의 승전이 아니라 한중연합군이 거둔 그러한 아주 그 쾌거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만주 지역에서의 독립전쟁이라고 하는 형태가 일본군이 쳐들어오면 피하는 과정에서 수세적으로 하는 전투였는데 이 전투는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전쟁을 했다. 이런 점에서 아주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죠. 진짜 뭐 최고의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던 일본군, 당시에 정말 세상에 무서울 게 하나도 없었던, 더군다나 정규군과의 싸움이었는데 한중 연합군이 대승을 거두게 된 것 기억하십시오. 대전자령 전투입니다. 네, 이제 독립전쟁의 무대가 또 이제 좀 바뀌게 됩니다. 네. 이제 다시 쭉 본토로 내려가 볼게요. 사실은 1931년이라고 하는 해는 일본군이 만주를 침공한 때이기도 하지만 상해를 침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장개석이 만주는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다 시더라도 대륙으로 바로 들어오는 건 이거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앞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한인애국단의 이런 의거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장개석을 뿐만이 아니라 중국 국민당 입장에서도 한국 독립운동 세력들을 다시 보게 되는 것이고, 이때 이제 장개석은 이런 말을 이제 하는 겁니다. 천황을 죽여도 천황은 또 있고 대장을 죽여도 대장은 또 나오니 독립전쟁을 위해서 한국인 무관을 양성합시다 라고 이제 김구와 장개석이 면담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한인들을 정식으로 군관, 그러니까 장교로 이제 양성하는 것에 합의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 중앙육군공관학교에 이제 낙양 공관학교 이제 한인 특별반이 만들어지게 되고 독립운동가들을 정식 군인으로 양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독립군 양성소가 그러면 이제 다시 만들어지는 그렇죠. 뭐 그런 거. 이제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신흥무관학교, 사관양성소 등등등 이제 중국 군대 안에서 우리만의 이제 특별반도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신흥무관학교만큼 진짜 그런 좀 파이팅이 좀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1935년 이제 그 4월에 일기생 입교는 이제 90명이 해요. 근데 이제 62명을 배출하고 사실 한인 훈련만을 일기로 이제 끝을 일기로요? 맺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중국이 한국 독립운동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일본이었겠죠. 그렇죠. 일본은 이게 외교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제 겁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국 더 이상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인들을 이제 군인으로 양성하는 걸 꺼리게 되고, 부담이 됐던 그렇게 이제 거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독립군들은. 우리가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요소에서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보여요. 나중에 우리의 어떤 이제 독립군이 만들어질 때 사실 이미 마치 준비된 것처럼 그 조직들이 일사불란하게 일어나거든요. 네. 거점이 있고 사람이 있고, 그게 가면 과연 일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그 얘기도 또 나중에 해보도록 하죠. 네. 어디선간 계속 교육과 훈련이 이어져 왔던 거네요. 1940년에 드디어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부터 꿈꿔왔던 거, 그 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거 혹시?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독립전쟁을 이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네. 아주 막강한 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시간이 좀 됐습니다. 느낌이 퇴근하셔야 돼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조금 예감이 다음 뭔가... 시간에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다음 시간에 대한 기대를 가득하게 해주십니다. 위세가 하늘을 찌르던 일본군도 한중연합군의 투지 앞에서는 그저 패배자일 뿐이었습니다. 조국의 부름을 받은 우리의 독립군, 광복이라는 염원을 앞에 두고 어떤 투지를 불태우게 될까요?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으라차차 독립전쟁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